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중소기업과 이 벤처기업이 안고 있는 고민들 이거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움직여지네요. 예, 크게 두 가지고요.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크게 한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경제 이슈는 크게 여기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경제, 사회, 글로벌 환경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좀 내용이 많은데요. 우리 잠재 성장률 하락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모든 거를 총 동원해서 성장률을 했을 때 과연 몇 %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년까지 2.3 정도,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국회에서 발표한 거고요. 또 OECD에서는 여기 작게 보이지만 한국을 미래에는 1.0%밖에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동원했을 때 저거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또 두 번째 이제 뭐 불평등의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뭐 저보다도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회 이슈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요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인데 여기를 한번 좀 보시죠. 뭐 인구 감소가 됐다라는 얘기는 워낙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려 43조 원이 투입이 됐거든요. 중소기업 전체에 투입된 예산이 22조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소기업 전체에 투입된 예산보다도 2배가 더 늘어났는데도 사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조금 작게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여성의 취업률하고 여기 출산율은 그냥 한 여성이 몇 명의 아이를 낳을 것인가인데요. 여기 보시면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취업을 하면 아이들을 많이 안 낳았던 게 옛날의 트렌드인데요. 지금 2020년에는 보면 이게 굉장히 가파른 양의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성들이 애를 낳으려면 뭐 좀 이런 표현이 좀 지났지만 애를 낳으려면 결국은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인종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인종 갈등인데 여러분 뭐 여기 있는 내용 보시면 대충 알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월드컵 예선이 전 유럽에서든 어느 나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만 빼고는 모든 나라의 국가대표에 유색 인종이 껴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게 뭐 프랑스인가 싶을 정도로 유색 인종이 껴 있고 한국만이 오로지 한국 사람으로 승부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대표적인 인종의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도 깊숙이 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거를 뭐 G세대라고 읽을 텐데 저는 그냥 Z세대라고 읽겠습니다. Z세대를 보시면 굉장히 특징적이죠. 불경기에 성장한 세대, 실용적인 세대, 돈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는 세대,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모바일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 같은 세대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숙달된 측면이 있고요. 또 가치 제공 기업을 선호하는 세대, SNS를 선호하는 세대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쉬운 표현을 쓰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의 세대들은 기업을 성장하거나 국가 성장을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라고 하지만 지금 G세대, Z세대 같은 경우는 내 캐리어를 빌딩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가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의 관점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쉽게 떠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밀레니엄 세대, 뭐 Z세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밀레니엄 세대는 쉽게 얘기하면 IMF 외환 위기에 나타난 세대입니다. 그때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Z세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태어난 세대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 위기 때 태어난 세대들이 또 20년 후에 이 사회의 주류가 됐을 때 여기 계신 기업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 친구들을 어떻게 안아줄 것이냐, 어떻게 포용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 이슈인데요. 글로벌 이슈에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야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요. 요 G2가 갈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갈등하고 있다. 중국하고 미국이 갈등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 뭐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들어도 알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또 글로벌 이슈에서 한 가지는 아시아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또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기회 요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가 환경 이슈를 꼽았는데요. 환경 이슈가 뭐 워낙 많이 논의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짧게 한 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요 기후 변화라는 거, 요게 한번 보시면요, 요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우리가 낮추겠다라고 노력을 했을 때 한국 GDP는 7.4%가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굴뚝이 막히면서 생산 활동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요거를 2도씨 사이로 1.5도에서 2도씨 사이로 조금은 뭐 상승하되 요거를 조절해 보겠다고 했을 때도 GDP가 2.7% 정도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맨 앞장과 한번 연결했을 때 우리의 잠재 성장률조차도 기후 변화에 우리가 쫓아가려면 이것도 다 깎아먹게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탄소 중립이 우리가 조금은 뭐 이번 정부에서 너무 빠르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대체 에너지를 어찌 됐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소 같은 게 가장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그 대체 에너지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 결국은 대체 에너지 개발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경제, 글로벌, 환경, 사회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자세히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스왑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보면요, 경제 같은 경우는 약점이고 기회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마찬가지고요. 환경 같은 경우는 뭐 강점도 없고 약점도 없고 기회도 없고 오로지 위험 요인으로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사회 같은 경우도 역시 약점하고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풀려면 저같이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풀 건가 끊임없이 전략을 짜고 정책을 만들어내는데요. 아직은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수많은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이런 것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요 줄 하나가 이제 많은 정책이 되는데 제가 단언컨대 이걸 뭐 아직 완성은 못했습니다만 단언컨대 이 모든 거를 풀어가는 정책 중에 공통점은 디지털화라고 확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가 모든 전략에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따라서 한국 경제는 지금 현재 보면 어느 것도 S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강점 요인을. 그래서 이거를 강점 요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디지털화가 유일한 전략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소기업이 위기 극복의 주역인데요. 이거는 제가 뭐 통계를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이 경제 위기를 겪을 때마다 글로벌 금융위기, 아니 그 이전에 IMF 외환위기, 또 카드 대란 2001년도에 IT 버블 붕괴,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모든 게 위기에 겪을 때마다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은 항상 대기업을 압도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번에도 코로나 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여기 또 하나 제2의 벤처 붐,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이 벤처에 대한 이 설립 숫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실 것 같은데 유니콘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데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마트 공장을 한국은 지금 뭐 경쟁하듯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현재 2만 개의 스마트 공장을 현재 지금 만들어 놨고요. 뭐 스마트 공장을 해놨더니 뭐 좋은 것만 나타난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을 뭐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받아들일 텐데요. 제가 영어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혁신은 something new, 과거에 없던 뭔가 새로운 것, 또 하나는 something better, 뭔가는 과거보다 좀 더 나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에서 지금 한글, 아래아 한글 뭐 2014년 버전을 쓰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조금 불편하니까 거기 아래아 한글 옛날 거 쓰면 상당히 집요하게 문서를 뜰 때마다 앞에 뭐가 뜨죠. 상위 버전이 아닙니다라고 반성하게 만드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상위 버전을 샀다면 여러분 그것도 혁신입니다. OECD는 그거를 혁신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보면 매우 부끄럽게도 한국의 혁신률은 이렇게 낮습니다. 대기업도 33개국 중에 30이고요. 중소기업은 그나마 좀 낮습니다. 25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 공장 비율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저 혁신률은 별로 높지 않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혁신이 낮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에 대한 투자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제가 지금 그래프에는 뭐 표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혁신에 대한 정부 수혜율이 몇 %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혁신을 위해서 지금 드라이브는 걸고 있는데 과연 이런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혁신을 그나마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혁신을 주도하는 요인을 한번 두 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여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혁신도 사실은 모든 대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대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더 하나 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우리는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표적일 건데요. 사실 뭔가 새로운 뭐 기계라든가 투자에 대한 혁신보다는 여러분 매일 밤을 새면서 고생하는 걸로 지금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 투입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 시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게 콜롬비아가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가 3위로 떨어졌고요. 지금 주 52시간 시간제라든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은 뭐 눈에 띄게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노동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노동 시간이 많은데도 생산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직은 우리가 혁신이 조금 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중소기업은 혁신이 부진할까라는 거를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매출을 가지고 한번 보면 91%가 내수고요. 8.8%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의 내수를 다시 100으로 놓고 쪼개 보니까 거의 90%가 타기업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B2B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물건을 만들었을 때 직접 시장에서 소비자한테 갖다 파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우리는 마케팅 능력이 없으니까 뭐 다른 마케팅 회사에 B2B 형태로 물건을 넘기는 성향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혁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개당 10,000원에 100개를 납품하기로 우리는 1월 1일 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혁신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게 10,000원에 100개가 아니라 5,000원에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게 결국은 혁신의 결과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납품하기로 1월 1일 날 계약 맺은 다른 회사는 그거를 그럼 5,000원이니까 여러분 정말 고생했습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반영해 줄까요? 오히려 반영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격을 깎을 수 있겠군요라고 오히려 가격을 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납품 계약에 의해서 맺어지지 않았는데 혁신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혁신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하나 10,000원짜리를 지금 100개를 만들었는데 막 공장에 기계 투입을 해갖고 200개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혁신의 결과로 그러면 나머지 100개는 어떻게 납품을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납품을 받는 기업과 100개를 사주기로 납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추가로 생산한 100개를 이 사람은 사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혁신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혁신이 낮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이 여기 뭐 제가 만들어낸 뭐 뚱딱거리고 만들어낸 표가 아니라요. 여기 밑에도 보시면 다 공식화된 기관에서 나온 기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뭐 짧게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R&D부터 시작해갖고 혼자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진짜 뭐 라면 끓여 먹으면서 햄버거 사 먹으면서 R&D 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러분 보통 뭐 하십니까? 보통 사업화라는 표현으로 디자인을 갖다가 거기다 입히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디자인까지 입혔어요. 이렇게 만들기로 디자인 짰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산하려고 생산할지에 대해서 이제 물건 부품들을 조달하는
포메이션을 짜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조에 들어가고요. 제조에서 물건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이 유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유통 라인이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제 뭐 선전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뭐 사후 서비스, AS 등 사후 서비스가 될 텐데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Y축은 부가가치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뭐 이게 하나의 밸류 체인에 대한 참여 수준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라고 보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기업 활동을 보통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가가치의 참여, 밸류 체인의 참여 수준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부가가치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죠? R&D에서 디자인으로 해서 제조까지 갔다가 그나마 이제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나는 지금 이러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이 밑으로 내는 과정에서 물건을 제조하려고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고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 그렇다면 나는 그냥 R&D만 하고 살고 싶은데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됐을 때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 중소기업 지원은 여기에 지금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R&D 지원, 창업할 때 디자인 지원, 제조 지원, 마케팅 지원, 수출 지원 다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은 굉장히 희망찬 창업을 해서 힘들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굉장히 이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네거티브한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사실은 R&D를 끝나셨다라고 하면 디자인을 제일 잘하는 기업을 빨리 찾아서 협업을 하시라는 거죠. 직접 디자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끝났다면 제조를 하려고 공장을 알아보고 공장을 사지 마시고요. 기존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제조업에서요, 이런 시제품들을 다 만들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할아버지 사장님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찾아서 손을 잡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물건이 잘 나왔다는 거 보여주고 오히려 투자를 받는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조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제조를 잘하는 기업과 손을 맺는 것, 이게 협업입니다. 협업. 그래서 연결의 힘으로 모든 물건을 팔아서 나가고 여러분은 다시 계속 R&D만 하고 계시는 거죠. 또 다른 R&D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협업의 라인이 형성이 되는 게 제가 여기서 말한 협업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라인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R&D를 안 하면 이 라인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진짜 국가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요. 아,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제품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팔릴 거야 라고 하면 중국으로 가서 직접 만들어야죠. 요새는 굳이 이걸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땅에는 R&D하고 디자인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중국에 가서 하는 거죠. 또 거꾸로 이거는 중국에서 팔리는 것보다는 우리는 생산비를 어떻게 저렴하게 갖고 가는 게 더 큰 이슈야. 차라리 그러면 베트남에 가서 팔고 중국에 갖다 파는 게 가장 좋아라고 해서 해외로 요 라인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가 대한민국이 그토록 오매불만 기대하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진짜 여기 우리 신비즈니스라는 개념에서 제가 한 가지, 저는 뭐 말로만 항상 하는 사람인데 제가 한 가지 사업 아이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라인이 형성됐을 때 이것을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납품으로 형성된 중소기업 판로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거를 과연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거냐? 여러분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 라인에서 지금 물건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거 제가 말씀드린 버추얼 클러스터라는 거죠. 가상의 공간에서 이 라인이 모두 형성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여기서 R&D 하는데 제조는 여기서 베트남에 있어요. 여기는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맨날 출장 가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의 공간에서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그런 게 신비즈니스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분 동안 시간 지켜주려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